예, 제 소개는 좀 전에 해드렸고요. 오늘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전국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정책단장님이신 조선대학교 부총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매주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 교수님께서도 정책위원으로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신 오늘 사실 제가 발제하기보다는 우리 고등학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게 훨씬 더 내용이 알차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두 분을 오늘 모시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게 되면 우리 기본소득이 현실로 그 정책이 이제 실현이 될 텐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이 국가의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한 역할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이후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되고 또 우리 한편의 현실과 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가는데 이 토론회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 변화에 대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혜미혁 우리 그 지도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잠깐 소개 한번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 네트워크의 지도위원이신데 좀 늦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정의에서부터 한편 기본소득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최대한 간단히 좀 압축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 먼저 기본소득이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인 삶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사건이거든요. 전 재산 70만 원을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집 주인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밖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는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빈곤 문제로 인한 어떤 그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어떤 방안이 있는가 연구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어떤 불행에 우리 사회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기초생활 제도의 하위 10%와 쉽게 하위 10%에서 20%라고 했을 때 하위 10%에게 약 500만 원의 어떤 복지 혜택을 준다. 그렇게 되면 10%에서 20%의 어떤 그 하위 층에게 오히려 소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20%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차라리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어떤 그 복지 혜택을 누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노동 유입 감소 현상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별복지에서의 어떤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위 계층에 대한 어떤 그 복지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난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 정책의 주요한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운영이 된 것인데, 미국을 중심으로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요즘 뭐 정의니 공정이니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그건 이제 엄청난 어떤 이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고 경제력의 부집중도 5% 10%가 경제의 80% 90%를 차지하는 그러한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또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교등이 있지만 뭐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원을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좀 많이 토론해 보고자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상 대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후변화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금 당면한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어떤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난 18세기부터 정치학자로부터 어떤 그 아이디어 수준에서 논의돼서 지난 4세기 동안 기본소득이 고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실 분 없으시죠? 그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기본소득의 단초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 상조 시대인데요. 그러한 문제를 일시적인 재난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지속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지금 기후변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후 문제를 인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코로나19야 대응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시기적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겠지만 기후 문제는 한번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도 탄소 저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본소득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최근에 그 통계입니다만은 지금 일자리가 약 2,200만 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일자리 감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보통은 로봇이나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로봇에 의해서 지금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기술혁명에 의해서 뭐 의사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수님들의 어떤 그 직업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우리 어떤 세상에 불러올 어떤 이 상황은 감히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 인류 존엄이라든지 그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미래의 어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그 정당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소득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인 한 가구에 1인 30만 원씩 한 120만 원 정도 최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그러면 예산이 약 180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약 605조 지금 뭐 이렇게 정부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180조 예산을 당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으로.
그리고 보다 더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기본소득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청년 기본소득이나 오늘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소득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하고도 잘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연계해서 뭐 개선 발전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사실 이제 이 재원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당장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 심의도 거쳐도 아주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쭉 훑어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재정 지출 조정으로 25조 마련, 조세 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가세분 조정 관련해서는 국토보유세, 지금 국토보유세 실효세율 0.5% 내지 1%를 부과하면 약 30조에서 50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는 지금 톤당 4만 원 부과 시 약 30조 원 조달이 가능하고, 국제기구 공고액인 8만 원을 부과했을 때 60조 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제 탄소세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 협약에 의해서 보다 빨리 우리에게 또 뭐 기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기본소득을 위해서 보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내고, 또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러한 목적세를 잘 설계를 해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이 세금을 신설해서 재원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우리 학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위정자들 또 정부의 이제 주요 어떤 그런 공직자들이 모두 모여서 굉장히 여러모로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지금 모든 국가가 그렇지만 유럽의 복지 선진 국가들을 어떤 그 국가의 복지 국가의 어떤 그 모델로 많이 삼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고신뢰, 고조세, 고복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기본소득 제도 실현을 통해서 이러한 고신뢰, 고조세, 고복지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국가의 복지 지향점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낙인 효과는 예전에 우리 초등학생들 급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자면, 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급식을 먹고 어떤 학생은 급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을 먹는 초등학생도 굉장히 참 어떤 공공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복지라는 것이 어떤 낙인 효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역시나 사회적으로서 올바른 어떤 대응이나 대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요. 아까 이제 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이나 안에 있는 그 어떤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 80%를 준다고 했는데 80%를 못 주고 구분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복잡해가지고 88%를 다시 또 주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현실적으로 90%를 줬다. 그런 이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행정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유효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기본소득을 소위 소멸성 지역화표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골목 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수요 확산, 내수 확대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요즘 어찌됐든 이제 특히 농촌에서도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도 도시에 가서 소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멸성 지역 화폐를 둠으로써 지역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비 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것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불균형 해소라든지 부동산 투기 감소, 주거비 안정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기후위기의 극복 또는 탄소 국경세 대응, 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기본소득을 말씀드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준비되어진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란 소멸 위험이 있는 경기도 농촌 지역 중 선정된 마을에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 용역 추진을 했고 기본소득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성과를 조사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포함된 것이고,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이제 소멸 위험 지수 0.5 이하 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정 방법은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평가, 관련 전문가 도민이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자, 여기까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소득 국민운동부 우리 김재영 정책위원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관련해가지고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기본소득은 월 10만 원에서 뭐 이제 지급 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나 해당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급 그리고 대상 지역 거주 외국인에게도 그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의 인구인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종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게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국가에서도 뭐 어떤 그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평에서도 잘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방단체 농민수당들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로 기본소득 제도와 이제 연계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정말 우리가 좀 함께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내용인데요. 한평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평은 인구가 31,375명이고요. 본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농촌 소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얼른 이렇게 듣기는 많이 듣기는 하는데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농촌 이제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 인구수를 나눈 값입니다. 보통
0.5 미만이면은 위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20세, 39세 가입 여성 인구수가 절반이면 10분의 5면 위험 지역인데 한평군의 경우는 10분의 1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가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고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냐? 우리 군수님, 군의원님들, 모든 기초단체장님들, 의원님들, 여기 도의원님들, 중앙의 정부에서도 온갖 머리를 짜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딱 전국적으로 모델이 돼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한평에서 과연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평 전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 누구에게나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10세에서 29세 우리 지금 이제 아동이나 청년 이런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플러스해서 지급을 하면 죄송합니다. 0세에서 29세인데 10세에서 29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약 3만 천여 명 국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을 하면 37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0세에서 29세 약 4천여 명에게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4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금액은 432억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지금 이제 5,059억 원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보통 농촌은 재정 자주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단체장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이 군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 퍼센트를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데 보통 군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정도의 그런 재정 자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의 남구다 그러면 거기는 22만 인구에 약 4,500억이거든요 예산이. 거기는 이제 엄청난 많은 수의 복지비라든지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재정 자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우리 군수님이나 군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좀 잘 편성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면 한평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농정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농업 보조금 비율이 50.4%입니다. 농정 예산에. 근데 한국은 4.7%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 주로 사업비라든지 어떤 이 기반 조성 사업비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예산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다 이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포지션이 큰 것이고 사실 그런 것이 농민, 어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투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그런 농업, 어떤 축산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운영이 되면 농촌에서도 지속 가능한 어떤 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유효적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농정 예산에 대한 우리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농촌의 기본소득이 추진이 되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자존감 고취라든지 농촌의 공적 가치의 보상 또 지역 공동체의 의식의 활성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좀 여유가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잘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를 좀 더 뭔가 화기애애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국민의 복지를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이제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약이 무효인 농촌 소멸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정말 한번 우리가 이 농어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부터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